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1번째 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창원 범죄연구소 표창원 소장님과 범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표 소장님과 함께하는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들, 오늘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제 소위 묻지마 범죄의 빈도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또 최근에도 좀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올해 더 심했죠. 여전히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올해 3월에 그 충남 서천에서 예. 야간에 운동하러 나오신 여성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 위에 인근에 있던 담요를 덮고 맞습니다. 예. 도주했다가 예. 태연하게 출근하고 그가 검거됐죠. 그가 이제 더군다나 그 공무원 공직 체계 속에서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예. 이지현이라는 남성이었고요. 너무나 황당하게도 그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피해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네. 자기가 무슨 코인 투자인가를 했는데 그렇죠. 무슨 사기를 당했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이유를 댔던 사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4월에는 4월에. 서울 미아동에서 김성진 이자는 갑자기 또 마트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마트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고는 예. 또 역시 마트에 있던 칼을 그냥 꺼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서 계시던 고객분, 여성분, 그다음에 직원분 두 여성분을 잔혹하게 찔러서 살해하고요. 그 칼은 또 그 앞에 있던 과일 사이에 그냥 끼워놓고 밖으로 나와서는 스스로 112 신고를 하죠. 네. 자기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예. 자기가 두 사람을 살해했으니 빨리 잡아가라. 그건 CCTV가 있는 곳 밑에서 태연하게 아주 거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면서. 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기억하시겠지만 예. 분당 서현역 최원종, 그렇죠. 신림역 예. 2023년이었습니다. 신림역 앞에서 마구 칼을 휘둘렀던 조선 이런 사례들이 최근 계속 발생해서 그러네요. 우리를 놀라고 충격적이고 또 아프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범죄를 예상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편의상 뭐 묻지마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우리가 묻지마 범죄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해 주시지 마십시오라는 요청을 계속 저희가 드리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 때문이죠. 묻지마라는 이름은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0년대에 묻지마 관광, 뭐 묻지마 여행, 아무런 것도 묻지 말고 그냥 와서 뭐 아무하고나 만나서 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상한 뭐 술 취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 그냥 묻지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범죄 중에 피해자와 아무 상관도 없고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마구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행동,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범인 중에 누군가가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마 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것도 그럼 묻지마라는 그 유행의 일환으로서의 묻지마 범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유도 묻지마, 원인도 묻지마, 대책도 묻지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게 있어서 괴물 같은 존재가 아주 이상한 일을 저질렀어 라고 흠칫거리로 소비만 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지마라는 용어를 범죄에는 붙여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왔던 여러 범죄들이 나름대로 여러 그 명칭들을 붙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흔히 언론에서 묻지마라고 편의상 붙이고 있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네, 이건 이제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전문가들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거쳐서 채택한 명칭이고요. 물론 이 용어 자체도 뭐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중에 그럼 정상 동기가 있느냐? 그것도 그러네요. 범죄 동기는 다 이상 동기지. 뭐 이런 반론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묻지마보단 낫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 원인, 동기를 파악해서 대책도 세우고 할 수 있었던 범죄와 달리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이유로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본인도 별로 답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범죄를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최근의 이상동기 범죄는 뭐 최근 범죄만의 어떤 공통점이나 패턴, 뭐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빈도수가 좀 더 잦아졌다. 잦아진 건 것. 맞군요, 확실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좀 많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보다 우리 사회가 정보화, 초관계화 예. 사회가 되면서 예. 비접촉 비대면으로 마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발생하던 그런 이상동기 범죄보다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터트릴 요인들, 요소들, 자극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래서 빈도수가 더 많아졌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와 조금 더 달라진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그 서현역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 이후에 내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SNS로 예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예.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유사한 형태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블레임 룩이라는 어떤 범죄 심리학 용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전에 없던 현상이죠. 우리가 흔히들 누군가를 따라한다라고 했을 땐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롤 롤모델. 모델. 롤 모델. 그런데 그냥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따라하려는 일종의 하위문화적 유행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끔찍한 도저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예. 그냥 그 유사한 부분의 일부를 따라하려고 살인 예고글 올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뭔가에 또 결핍을 채우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유의 어떤 이상 동기 범죄가 있었을까도 궁금한데요. 그럼 이상 동기 범죄의 뭐 일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건을 꼽아 본다면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초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일제 강점기. 예, 조선 시대로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범죄자?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시초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문명의 이기들, 사회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난 이후를 꼽자면 네. 1991년에 지금은 여의도 그 공원이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과거엔 광장이었거든요.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김용재의 범행이 예.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의 그 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용재라는 범인이고 차량 질주 사건?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여의도 공원이 주말이나 휴일, 네. 뭐 저녁 때가 되면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요. 예. 다들 뭐 그 소풍을 나오시거나 뭐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많이 탔어요. 그렇죠. 자전거도 네. 타시고 친구랑 가족이랑 그렇게 꽉 들어차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긴 당연히 차량은 올 수가 없고 와서도 안 되는 거죠. 광장 다 시절에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죠. 예. 뭐 막는 바리케이드, 뭐 차단, 화단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강고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예. 사람들이 거긴 차량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당연하죠. 그런데 이 김용재라는 범인이 차량을 몰고 그 사람이 가득 찬 곳을 그냥 최고속도로 질주한 거예요. 그 사람을 쳐가면서? 그렇죠. 막 비명소리 들고 전부 피하고 예.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못하게 되니까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예. 가장 눈에 보이는 사람 특히 자기가 범행하기 쉬운 예. 여학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칼을 꺼내서 해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찔러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여학생이 허리띠 부분, 예. 금속 부분에 칼이 닿아서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고 다행이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이제 분들이 시민들이? 예, 시민들이 그냥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걸 그래요? 제압하죠. 이렇게 해서 그의 범행이 그나마 그 피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었던 야. 사건이었습니다. 동기를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왜 그랬답니까, 김용재는? 예. 이해하기 힘들죠. 그가 사실은 시각에 조금 장애가 있는 아주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 분들께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뭐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시각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그 공장 이런 데서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실수가 이루어지고 해고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그걸 본인은 내세우는 거죠. 세상이 나를 차별했다. 나에게 그런 부당한 그런 해고를 하고 나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 한 명을 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니 이 세상 모두가 날 그렇게 한 것이니까 난 세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늘 언론의 뉴스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리포트하고 이러잖아요. 날씨라든지 단란한 이런 모습들이 것들. 뒤에 단란한 깔리고. 모습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자기는 상징적인 장소로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곳에서 자기는 전혀 뭐 누구인지 특정하게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한 자기와 달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보복을 하고 싶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예. 그런 게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항상 성장 배경이라든지 생활 수준 이런 데 주목을 하나 보네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그런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물론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뭐 성장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예를 들어 미국의 유나바머라는 연쇄 폭탄 범은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유수 대학에서 그 교수까지 지냈던 예.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자라온 환경이 불우하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인은 아니고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지, 가치관, 그다음에 그에게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발단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그 원인을 되게 네 가지로 봅니다. 네 가지요. 예, 이게 이제 시한폭탄 비슷한 거죠. 어떤 거죠? 화약에 해당되는 게 뭐냐? 예. 이게 그 개인의 이상 심리입니다. 음, 때로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분당 최원종, 진주 안인득, 이들은 다 망상에 의해서 실제하지 않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예. 사람들이 날 괴롭혀 이렇게 해서 저지른 범죄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 화약이 그 망상을 가진 사람도 무척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범행을 안 저지르고 치료받거나 또는 혼자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 그러죠? 화약에 꽂히는 그 뇌관, 예, 뇌관. 뇌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네. 거기 더해지면 이제 그렇습니다. 안 이 되는군요. 사회적 스트레스라는 게 김용지가 주장했던 그런 해고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다라든지 그런 것도 가족으로부터 어떤 뭐 학대를 받았다라든지 또는 채무가 쌓인다든지 예. 과거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가 그 강남에서 주유소에서 일할 때 음.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나만큼 노력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고시원에 불 질러서 대피하는 사람 칼로 찔러서 살인했던 살해했던 사건이죠. 예. 노년동에서. 그때 그에게 그가 자기가 그러한 어떤 사회에 대한 비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도 안 가고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때 예. 날아온 고지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뇌관 작용하고요. 예. 세 번째로 불을 당기는 것을 이제 촉발 요인. 그건 뭐 어떤 거죠? 그 촉발 요인은요. 예.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앞에서 마주쳐 오던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길이 기분 나쁘다. 이게 그동안 화약과 뇌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화약과 뇌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눈길 하나가 촉발인 불을 당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예. 그 강남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범행 저지르기 전에 예비군 훈련 불참에 따른 경찰에서의 통지서예요. 예. 출석 조사 통지서. 예. 그리고 신림역 사건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조선 같은 경우도 예. 자기가 악플 남기고 그러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 날라온 것이 촉발 요인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 싶은데. 당연하죠. 그런 예. 식으로 대응하지도 않죠. 그렇죠. 예. 예. 연락하거나 출석 조사 받거나 하면 그 다음에 뭐 큰 어려움 없이 자기 일상 이어가잖아요. 그럼요. 예. 합의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남았죠. 하나가 선택입니다. 선택. 예. 자기 의지인가요? 그렇죠. 그러한 세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범행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폭발시킬 거야. 라는 최종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책임성이 인정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좀 나눠서 생각해 보자면 뭐 사회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사회적 요인인 것 같고 본인의 망상이라든지 선택 뭐 이런 거는 개인의 문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상동기 범죄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요소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형사처벌을 할 때는 개인적 요소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형사 처벌을 할 때는 네. 예방을 할 때는 사회적 요인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물론 이제 변호사들은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이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일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조건 갖다 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예, 예.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실제로 사회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봐야 할 피고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예, 예. 그 피해자에 끼친 악영향 때문에라도 네. 이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얘기를 정말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변호사분들께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 아. 실제로도 법정에서도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계속 남발하고 그러면 그걸 본 언론은 또 보도하죠. 그렇죠. 이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더라. 예. 그러면 오히려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한 사회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는 시도에조차도 그걸 동정론 또는 네, 네. 가해자의 어떤 논리 예. 이렇게 이제 치부하면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벌을 할 때는 부디 그런 사회적 영향을 무리하게 갖다 끌어서 합리화시키지 말자. 네. 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가치를 다 배제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고려해야 영향 요인이 작용을 했느냐. 예. 예. 비록 같은 영향 요인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고무줄. 고무줄. 우리 집에 가면 다 부엌 서랍에 낡은 고무줄들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예. 그 고무줄은 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고무줄의 어느 부분 하얗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상처난 곳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 양쪽 끝을 잡고 당겨 보세요. 예. 그러면 끊어지죠. 끊어지죠. 그런 어디가 것들은. 끊어질까요? 그 하얗거나 하얗거나 이미 상처난 곳이죠. 예. 그래서 이 고무줄을 당기는 것이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모두가 다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언젠간 긴장이 고조되고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취업난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향해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그런데 줄여야죠.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특정 시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건 그 시기가 바로 고무줄 양끝을 당기는 사회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아진 시기란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저지르느냐? 이미 그렇게 하얗게 되어 있거나 상처난 사람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을 우리가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고무줄을 당기지 않거나 예.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아니면 그러한 요소들을 미리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상 성격을 가진 자들 전조 증상 보일 때 갑자기 뜬금없는 분노 폭발을 한다든지 소외 의식을 느낀다든지 타인에 대한 적개감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건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거든요. 예. 그들이 전혀 부담 없이 연락하고 사회 공공보건 정신보건 시스템에 의해서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이전에라도 교육기관에서 네.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자들 조선 같은 경우도 청소년 범죄자였거든요. 미리 그 증상들은 보입니다. 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 차원 또 청소년 사법적 차원에서 일찍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회 안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형사 처벌과 또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건을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이 사건은 좀 촉발 요인과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빠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 네.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촉발 요인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그 사건이죠.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예. 바로 요 가까이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을 했고요. 신정동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어린 시절부터 조금 뭐 어렵게 힘들게 살기도 했고 예. 14살 때 가출해서 그 여러 일들 전전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도 강간죄를 저질러서 14년 넘게 복역을 하고 출소했던 30대의 범죄자입니다. 예. 나름대로 자기는 제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면담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그래서 출소한 이후에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대요. 14년 넘게 살았으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저 같아도. 예. 다시는 교도소 가기 싫으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촉발 요인 하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표현에 의하면 걸어 들어가서 그냥 집에 안에 있던 어머니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망치를 마구 휘둘러서 두개골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아버지에게 역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마구 찔러서 살해했던. 웃음소리가 난 집에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네. 저질렀다는 건데. 그러면 소장님께 했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난 잘해보고 싶었다. 이 말. 아니죠. 네. 진심이었죠. 진심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예. 그는 이미 자기 범행을 다 인정했고 예. 그리고 전혀 그 얘기를 하건 말건 처벌과 상관이 없는 상태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라포 형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 사건 관련된 것 말고도 살아온 환경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뭐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범행이 이루어질 때도 그가 만약에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면 목적성이 있겠죠. 가서 돈을 훔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런 그 범죄로 자기가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 가서 몸으로 노동을 해서 예. 버는 일을 해서 먹고 살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력사무소 가서 예. 같이 이제 누구 부르면 이제 현장 가서 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분들보다 일을 못 하죠. 계속 일을 해오시던 분들보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를 부르지 않게 된 겁니다. 새벽에 인력 시장 나갔지만 다른 사람은 누구누구 오세요 하고 자기는 안 부르는 거죠. 그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이제 가면 일할 수 있도록 그 어디든 그 현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 도구가 장비가 있으면 더 자기가 이제 잘 쓰일 줄 알고 망치 뭐 칼 이런 도구들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도 토요일인데 새벽에 나갔지만 자기는 일이 없었던 거죠. 불리지 받지 않고. 못하고. 네.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슈퍼에서 사가지고 동네 놀이터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신세한탄을 한 거죠. 네네. 너무 삶이 비참하다. 여기까지는 너무 공감 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대 넘어가는데 연애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서 웃고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죠.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들린 집을 향해서 가다 보니 그 다세대 주택이고 옥탑방이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10대 초반에 어린 남매가 있고요. 엄마가 함께 이제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웃음소리가 그 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온 웃음소리였어. 심지어.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범행인데 그럼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아무리 그런 뭐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가 울컥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이. 네.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학습이란 거죠. 학습이요? 예. 그래서 어떤 학습을 제가 말씀하세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염전 노동자였는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술을 달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차려준 그 안주상이나 밥상을 술을 마신 뒤에는 걷어차고 어머니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면 세 남매래요. 형, 누나, 자기. 형부터 그다음에 누나 그다음에 자기한테까지 폭력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그 큰형이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들 데리고 야 우리 일단 피하자. 우리라도
아빠를 말릴 수는 없고 네. 엄마를 구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라도 맞지 않아야 되겠지. 저러고 나면 이제 다시 잠들어 버리고 자고 깨어나서는 또 평상시에 반복되니까요. 예, 사람이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가 깽판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술만 마시면 피웠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싫었는데 네.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10대 후반부터 술을 마시고 나면 자기도 아버지처럼 깽판을 부리고 있더라.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서도 보이더라. 예. 그걸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게 된 거죠. 보면서. 그게 그날도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전혀 일면식도 없어요. 예. 이 범행으로 자기가 얻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그렇게 공격만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술 한잔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 범인이 한 달 동안 검거가 안 되거든요. 그 사이에 당연히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대용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무 이유 없이 돈도 노리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침입해서 잔혹한 공격, 오버킬 저지른 범행. 예.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뭐 원한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간 거죠. 면식 범행한 원한. 예. 그래서 피해자 주변 인물들 샅샅이 뒤지고 연락 한 번이라도 하거나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받거나 이런 사람들 모두 수사를 아무리 해도 전혀 거기에 시간을 썼구나. 네. 그리고 두 어린 남매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누군지 알고 더더군다나 그 집에는 없지만 그 집에 접근하고 나가는 골목에 CCTV가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30몇 군데 CCTV에 이 범인의 모습이 포착이 돼요. 네. 그리고 현장에는 그가 들어가기 전에 썼던 파란색 모자가 현장에 떨어져 있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요. 예. 그래서 피해자 주변 인물 아무리 찾아도 용의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 현장에서 범인이 또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 꽁초를 그대로 떨어뜨렸고 DNA도 확보가 됐어요. 네. 모자 속에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도 붙어 있어서 DNA는 확실해요. 그런데 주변 인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역시 현장에 다시 갔던 그 양천경찰서요. 박경사가 네네. 형기대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더니 그 CCTV 속에서 1000번도 넘게 봤던 그 용의자의 복장 모습 그대로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 얼마나 많이 네. 그걸 보셨으면. 네. 그래서 차 세우고 달려가서 야. 도망도 안 가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네요, 계속.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 6km인가요? 좀 떨어져 있는 그 반경에서 법무부 보호공단 과거에 이제 갱생보호소라고 불렸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어감이 부정적이다라고 해서 법무부 보호공단 숙소 출소한 사람들 갈 데가 없을 때 기거하게 해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 이제 있었나요? 네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걸어 다니다가 그 찾은 놀이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었고 자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거기 머물고 똑같은 루틴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고 그런데 도대체 왜 도망도 안 갔느냐 공개 수배되고 난리가 났었는데 모르고 있었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범인은요 윤모 씨는 피해자들이 살아야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매일 뉴스 나오는데 그 법무부 보호공단은 텔레비전이 없었대요. 그 텔레비전을 본 적도 없었고 사실인 건가요? 진짜? 예. 확인된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전화기도요. 예. 그 당시에 스마트폰과 투지폰이 병행하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 사람은 공짜폰 투지폰만 갖고 있었고 문명의 어떤 이기를 사용한 방법이 대단히 서툴렀죠. 디지털 디바이드. 정말로 이 사람은 피해자가 살아 있고 예. 이렇게 언론에도 나온 줄도 몰랐던 거에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진짜 일상을 살고 있었네요. 예. 평범하게. 예. 그냥 자기는 한번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깽판 한번 진짜 쳤다. 아버지의 모습이네요. 네. 이게 일상으로 돌아온 것조차. 그리고 그 안에는 방어 기제가 발동한 거죠. 합리화의 방어 기제. 이게 큰 일이 아니겠거니 괜찮겠거니. 네. 내가 자기가 크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것이 큰 그 처벌받을 잘못이 아니길 바라는 그 희망이 자기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방어 기제가 되어가지고 일상을 계속 영위하게 도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원치 않은 학습이었겠지만 그런 학습의 요인도 정말 크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약, 뇌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사람한테서 보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오늘 이상동기 범죄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만약을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이상동기 범죄를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네, 어떤 개인보다는 우리 국가 사회가 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음. 사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특히 각 사건마다 보면 어떤 사건에서는 그 2000년이었던가요? 여의도 한복판에서 갑자기 칼을 들고 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마구 휘둘러서 자기 전 직장 동료를 살해했던 이상동기 범죄. 그 사건 발생했을 때에 모 대학교의 무도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의 칼을 발로 차서 떨어뜨림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던 영웅적인 행동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달려가서 옷을 덮어서 상처를 지혈해 주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고맙고 용감한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간혹 발생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수를 줄이고 하는데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처음 범행은 차량을 몰고 그냥 돌진하거든요. 인도로. 그랬죠. 예. 거기에 어떤 누구도 미리 알 수도 없고 예상도 못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죠. 피할 차가 수 오는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차가 더 이상 진행 못하니까 칼을 들고 내려서 마구 쫓아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찌른 것이었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혹시라도 유사한 곳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시면 멀리 빨리 피하시는 것. 그것이 상례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어떤 군에서 특수훈련을 받으셨거나 무도훈련을 받으셨거나 경찰 등의 그런 법집행기관 종사자이거나 대응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있는 물품들 긴 막대라든지 예. 방어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막으시면서 네. 빨리 112 신고하시고 좀 피해를 좀 늦추고 네. 구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정도. 각각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에 맞춰서 침착한 대응을 해주시는 것 이런 것밖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안 좋은 낌새가 느껴지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또 그런 사회가 된 거는 또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는 네. 이상동기 범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표창원 범죄연구소 표창원 소장님 다시 한번 2주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